안녕하세요. 생태지배르님의 어린 왕자. 여기 책에 써져 있습니다.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심 안으로, 육 안이 아니고요. 심 안으로 보라는 겁니다.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른들에게 바치는 데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어른에게 바친 책입니다. 아이들에게 바친 책이 아니고요. 어린이들에게 바친 책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이해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책까지도 이해하신다. 지금 그분은 프랑스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한다. 그분은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그래도 이 모든 이유가 부족하다면 그분이 예전에 어린이로 있었던 시절에 이 책을 바치고자 한다. 어른은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을 거쳐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바치는 글을 이렇게 고쳐 쓴다. 어린 시절의 레옹 베르티에게. 그리고 1장이 시작됩니다. 어린 왕자 1장입니다. 내 나이 6살 때 한 번은 체험 이야기라고 하는 처녀림에 대한 책에서 훌륭한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보와 구렁이가 맹수를 집어삼키는 그림이었는데 그것을 옮겨 그리면 대강 이렇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다. 보와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 후 먹이가 소화되는 6개월 동안 꼼짝 안 하고 잠만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색연필로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았다. 내 첫 번째 그림은 그것은 이렇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나는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이며 내 그림이 무섭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면 어른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섭냐? 모자가 왜 무섭지?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라 보와 구렁이가 코끼리를 삭히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와 구렁이의 뱃속을 그려 보였다. 어른들은 무엇이든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만 이해한다. 내가 두 번째로 그린 이 그림을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다. 첫 번째 그림 이해 못하고 모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을 보여준 보와 구렁이 뱀. 무섭지 않니? 했더니 모자가 왜 무섭냐 해서 속을 그려 보았습니다. 어른들은 나보고 속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보와 구렁이 그림은 그만두고 차라리 지리, 역사, 수학, 문법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6살 적에 훌륭한 화가로서의 꿈을 버리게 되었다. 나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므로 이 두 그림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므로 낙심했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언제나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 준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힘이 드는 노릇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전 세계를 닥치는 대로 날아다녔다. 지리가 내게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한번 척 보아서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은 밤에 길을 잘못 들었을 적에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오랜 세월을 어른들과 함께 살며 아주 가까이서 그들을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더 낮게 생각하지 않는다. 좀 명색해 보이는 분을 만나면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첫 번째 그림을 시험해 보았다. 무엇을 좀 알아보나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답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켰다. 그런 때에는 보와 구렁이니 천연일미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브릿지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똑똑한 친구를 알게 되었다고 몹시 좋아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어린 왕자 제2장을 맛있게 낭독하겠습니다. 이렇듯 나는 서로 가슴을 헤쳐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살아왔다. 그것은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까지의 일이었다. 기관에 무엇인가 고장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수선을 나 혼자서 해보려고 작정했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생사의 문제였다. 겨우 8해 동안 마실 물이 있었을 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첫날 저녁 마을에서 수말리 떨어진 모래밭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 뗏목을 타고 있는 표류객보다도 훨씬 더 외로운 신세였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에 이상한 조그만 소리를 듣고 잠이 깨었을 적에 얼마나 놀랐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화다닥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쳐다보았다. 나를 점잖게 살펴보고 있는 어린 친구가 보였다. 여기 있는 것이 내가 나중에 그린 그의 가장 근사한 초상화다. 물론 내 그림은 모델보다도 훨씬 못하다. 그러나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 6살 적에 어른들 때문에 화가로서의 장래에 낙심이 되어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보아 구렁이 밖에는 그림이라고 도무지 배운 일이 없으니까.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헛개비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마을에서 수말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길을 잘못 든 것 같지도 않았다. 몹시 지쳐 있다든가, 몹시 시장하다든가, 목이 마르다든가, 무서워서 벌벌 떤다든가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마을에서 수말리 떨어진 사막 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아이다운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이윽고 나는 말문이 열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 아이는 무슨 아주 중대한 일이기나 한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누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마을에서 수말리 떨어진 곳, 죽을 위험을 안고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은 되었으나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나는 문득 지리니, 역사니, 수학이니, 문법이니 하는 것만 배운 일이 생각나서 약간 성을 내며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렇게 생긴 어린 친구가 양을 그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양을 그려본 일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릴 줄 아는 2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려보였다.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보아 구렁이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어린 친구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내가 언제 보아 구렁이 뱃속에 코끼리 들어있는 거 그려달라 했어? 보아 구렁이는 아주 위험한 거야.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치장스럽고 우리 집은 아주 조그만해. 난 양이 필요해.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양을 그렸다. 양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틀렸어. 그건 벌써 병이 잔뜩 들었네. 다른 걸 하나 그려줘. 나는 할 수 없이 그 그림을 다시 그렸다. 2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린 친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생글 웃었다. 이것 봐 아저씨. 이건 양이 아니고 순양이잖아. 뿔이 있으니 말이야. 그래서 또다시 그려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도 먼저 번진 것처럼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기관을 뜯기 시작한 일이 급하기에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이 그림을 아무렇게나 끄적거려 놓고 한마디 했다. 이렇게 끄적거려 놓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건 상자다. 내가 가지고 싶은 양은 이 속에 있다. 그러나 천만 뜻밖에도 어린 재판관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그림이야. 이 양은
풀을 많이 줘야 할까? 아저씨? 왜? 우리 집은 아주 조그마니까 말이야. 이거면 넉넉해. 내가 준 양은 아주 조그만한 거니까. 그는 머리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그렇게 작지도 않는데 뭐. 야, 양이 잠들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어린 왕자를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2장이 마무리됩니다. 생테쥐베리님의 어린 왕자 제3장을 맛있게 낭독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내가 묻는 말은 조금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우연히 하는 말로 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그가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적에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으련다. 그건 내가 그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그림이니까. 나보고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지? 이 물건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야. 내 비행기. 그리고 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소리쳤다. 뭐?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나는 겸손한 말투로 대답했다. 야, 그거 참 재밌는걸? 그리고 어린 왕자는 아주 유쾌하게 깔깔깔 대며 웃었다. 나는 조금 불쾌했다. 사람들이 내 불행을 비웃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군?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그의 신비로운 존재를 알아내는 데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침을 깨닫고 황급히 이렇게 물었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비행기를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까딱까딱 했다. 하긴 아저씨가 그걸 타고 그리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군. 그러더니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가 내가 그려준 양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그 보물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별들에 대해서 언뜻 비치기만 했을 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내 궁금증은 점점 깊어만 갔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려고 애썼다. 얘야, 너 어디서 왔니? 내 집은 어디냐? 내 양을 어디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 생각에 잠겨있던 어린 왕자가 느닷없이 말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 말이야. 그게 밤에는 양의 집이 될 테지? 그렇고 말고, 그리고 내가 얌전하게 굴면 낮 동안에 양을 매둘 고삐도 줄 테니 말뚝도 주고 이 제안이 어린 왕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양을 매둔다고? 참 망측스러운 생각인데? 하지만 매두지 않으면 아무 데로나 가버리거나 길을 잃을 것 아니야. 그랬더니 이 친구는 다시 한번 깔깔 웃었다. 아니야. 가긴 어디로 가. 어디로든지 곧장 앞으로 가거나 또.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웃음을 거두고 말했다. 괜찮아. 내 집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아마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지 덧붙여 말했다. 앞으로 곧장 간다 해도 별로 멀리 갈 수 없어. 이렇게 3장이 맞춰지고 4장이 이어집니다. 나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집 한 채보다 좀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별로 이상히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큰 떠돌이 별들 외에도 다른 떠돌이 별이 수백 개가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작아서 만원경으로도 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천문가가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에 번호를 매겨준다. 가령 소옥성 제3251호라고 부른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옥성 B612호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 소옥성은 1909년 터키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한번 보았을 뿐이다. 이 천문학자는 그때 국제 천문학회에서 새로운 발견에 대한 증명을 했었다. 그러나 그의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었다. 어른들은 그렇게 단순하다. 소옥성 B612호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일이 있었다. 그 후 터키의 어떤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양복 입기를 명하고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이 천문학자는 1920년 멋있는 양복을 입고 증명을 다시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두들 그의 말을 믿었다. 이렇게 됐죠. 천문학자가 그의 말을 믿었다. 소옥성 B612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제 몇 호라고 밝힐 수 있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묻지 않는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장난을 제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니? 이렇게 묻는 일은 절대로 없다. 나이가 몇이냐? 형제가 몇이냐? 몸무게가 얼마냐? 그의 아버지 수입은 어느 정도지? 어른들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 다음에야 그 친구를 상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고운 붉은 벽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내지 못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참 훌륭하구나. 그제서야 어른들은 부르짖는다. 어린 왕자는 몹시 귀엽고 해맑게 웃었으며 양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있었던 증거가 된다. 누군가가 양을 가지고 싶어 하면 그분들은 어깨를 들먹이며 우리를 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별 소옥성 B615 그가 떠나온 별이 소옥성 B612호이다 하면 그분들은 우리 말을 알아들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질문으로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그렇게 단순하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어른들에 대해서 아주 너그러워야 한다. 그러나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물론 제 몇 호 같은 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야기를 옛날 선녀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옛날에 저보다 좀 더 클까 말까 한 별에 사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친구가 그리웠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진실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아무렇게나 읽어치우는 것이 싫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자니 나도 모르게 소름이 복받쳐 오른다. 내 친구가 양을 가지고 떠나간 것이 벌써 6해가 된다. 지금 여기에다 그의 모습을 그려보려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다시요.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누구나 다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밖에는 흥미가 없는 어른들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림 물감 상자와 연필을 산 것도 이 때문이다. 6살 적에 속이 들여다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보와 구렁이 밖에는 그림이라고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힘든 노릇이다. 물론 될 수 있는 대로 비슷한 초상을 그려보기는 하겠다. 그러나 꼭 성공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괜찮게 되는데 저 부분은 엉뚱하게 그려졌다. 키도 조금 틀리다. 이 그림의 어린 왕자는 너무 크고 저 그림의 어린 왕자는 너무 작다. 또 옷 빛깔에 대해서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럭저럭 끄적거려 본다. 끝으로 나는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해 주리라 믿는다. 그러나 내 친구는 도무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아마 나도 자기 같은 줄로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불행히도 상자 속에 든 양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나도 아마 평범한 어른들을 닮은 모양이다. 아마 늙었는가 보다. 이렇게 4장을 마무리됩니다. 어린 왕자 5장을 나는 별이나 출발, 여행 등에 대해서 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천천히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이런 식으로 된 것이다. 이번에도 양의 덕택이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무슨 중대한 의문이나 생긴 듯이 갑자기 이런 말을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참 말이지? 참 말이야. 야, 참 좋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것이 왜 그다지 중요한 것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도 먹지? 그는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그래서 그가 코끼리를 한때 몰고 간다 하더라도 그 코끼리 한때가 바오밥 나무를 해치우지 못하리라는 말을 어린 왕자에게 들려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놈들을 모두 무등을 태워야 하게 무등을 태운답니다. 이렇게. 그러나 영리하게 이런 말을 했다. 바오밥 나무도 크기 전에 조그만 싹으로 돋아나지. 그렇구나. 그렇지만 어째서 내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었으면 하는 거냐? 아이 참. 어린 왕자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수수께끼를 푸느니라 한참을 끙끙댔다. 과연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이나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씨는 보이지 않는다. 땅 속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깨어날 생각이 든다.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우선 아무 힘도 없는 예쁘고 조그마한 싹을 해를 향해 조심조심 내민다. 무나 장미나무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버려둘 수 있다. 그러나 나쁜 풀일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곧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오밥 나무 씨였다. 그 별의 땅이 바오밥 나무 씨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자칫 늦게 손을 대면 영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그놈은 별 전체를 휩싸버리고 뿌리로 구멍을 파 넣는다. 그리고 별이 너무 작고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터지고 만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은 규율 문제야. 아침 화장을 하고 나서 별 화장을 곰곰이 해줘야 돼. 장미나무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곧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리도록 규칙적으로 힘써야 해. 아직 어릴 적에는 바오밥 나무와 장미나무가 몹시 비슷하거든. 매우 귀찮지만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해. 그리고 하루는 날더러 고운 그림을 하나 정성껏 그려서 지구에 사는 어린이들을 머리에 이것을 심어주도록 하라고 했다. 그 어린이들이 어느 때고 여행을 하게 되면 필요할 거야. 제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게 괜찮을 때도 있지만 미루는 게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 경우에는 큰 일이 나지. 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가 작은 나무 셋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어.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이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입니다. 게으름뱅이가 놔둔 나무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그 그림을 그렸다. 나는 윤리선생 티를 내기는 싫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또 길을 잘못 들어 어떤 소혹성에 발을 들여놓을 사람이 크나큰 위험을 당하겠기에 한 번만 이런 생각을 버리기로 한다. 그래서 방금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전혀 모르는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내가 준 교훈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대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책에는 왜 바오밥 나무만큼 굉장한 다른 그림이 없을까? 그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다른 그림은 열심히 그려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적에는 위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린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5장이 마무리되고 6장이 이어집니다. 바오밥 나무가 끝나고요. 6장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내 쓸쓸한 생활을 알게 되었다. 내게는 해지는 고요한 풍경밖에는 놀이라는 게 없었지. 나는 넷째 날 아침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나는 해지는 풍경이 좋아. 우리 해지는 거 구경하러 가. 그렇지만 기다려야지. 뭘 기다려? 해가 지길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처음에는 내가 몹시 이상해하는 눈치더니 나중에는 너 자신을 보고 웃었지. 너는 이런 말을 했었지. 난 아직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국이 오전인 때에 프랑스에는 해가 진다. 해 지는 것을 보려면 1분 동안에 프랑스에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조그만한 별에서는 의자를 몇 걸음만 뒤로 물리면 그만이었지.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해 지는 풍경을 구경할 수 있었지. 하루는 해가 지는 걸 43번이나 구경했어. 그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저씨, 몹시 쓸쓸한 적엔 해 지는 걸 구경하고 싶어져. 그럼 43번 구경하던 날은 그렇게도 쓸쓸했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6장입니다.